안녕하세요. 경기도 양평에서 조용히 텃밭 가꾸며 살아가는 고송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로 환갑을 훌쩍 넘겼습니다. 나이 들어 이름을 밝힌다는 게 어쩐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은 예의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무던히도 아이들 앞에서 분필을 굴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교직계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더군요. 사춘기 학생들보다 더 고단한 건 어른들 사이의 말과 처신이었습니다. 결국 몇 번의 인사이동과 불편한 갈등 끝에 스스로 물러났고 그 이후로는 학원에서 중등부 국어를 가르치며 한동안 생계를 이어갔죠. 지금은 학원 일도 정리하고 동네 뒤편 산기슭 밭자락에 고추며 쪽파며 이것저것 심어놓고 계절 따라 움직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엔 여유롭고 평온한 노년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단 하루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몸은 늙어도 생각은 여전히 전쟁터였고 눈을 감으면 언제나 내가 감당해야 할 걱정들이 줄지어 떠올랐죠. 그런 제 삶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제 외아들 규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겪은 일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평온해야 할 나이, 그 마지막 남은 평정을 뒤흔든 사람도 다름 아닌 내 핏줄이었습니다. 젊을 적 교사 생활 한창일 때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 성적보다 동료들의 눈치를 더 살펴야 하던 시절이었죠. 항상 제가 주눅 들어 있으니 옆에 새롭게 발령된 여교사가 말을 했습니다. 고 선생님은 왜 항상 어깨가 처져서 다니세요? 씩씩하게 딱 펴고 다니셔야지. 안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얕봐요. 어찌 보면 신입 교사가 제게 할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제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어찌되었건 누군가의 관심이었으니 저는 고마웠죠. 고맙습니다. 정 선생 말처럼 씩씩하게 한번 다녀볼게요. 네, 어깨를 쫙 펴면 당당한 느낌이 들어서 사람도 멋있어 보인다니까요. 정성경,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국어교사였고 무엇보다 인상이 단정하고 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녀에 대해 따라붙은 말들이 있었죠. 한 번 이혼했고 아이는 없지만 나이도 저보다 3살 위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걸로 놀랄 사람은 없겠지만 그 당시엔 달랐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을 하기 위해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시골 출신인 제 부모님은 이혼녀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셨고 특히 저보다 연상이라는 사실에 얼굴을 찡그리시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나이 많고 이혼 경험까지 있는데 감당 가능하겠냐? 결혼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안 좋다기보다는 너랑 안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는 네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구나. 엄마, 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누구보다 나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과 가정 꾸리며 잘 살아보고 싶어요. 안 된다. 당신은 뭘 그렇게 돌려서 말해?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될 것을.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혼녀랑 결혼을 해? 애가 있든 없든 나는 네가 제대로 된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요? 이혼하고 나이 많음 제대로 된 여자가 아닌가요? 아버지, 엄마 그러지 말고 저 결혼 허락해 주세요. 2분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밖에서는 항상 당당하던 성경이 혼자 있으면 무척 외로워 보였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퇴근 후 교무실에서 잠깐 나눈 대화만으로도 마음속 허기가 느껴졌고 이상하게도 그 허기가 제 마음을 자꾸 건드렸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부터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미리 말씀드리기 어려웠고 한동안 부모님하고는 안 보기도 했죠.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집에 인사를 드렸고 어머니는 한동안 말도 없이 저만 바라보다 눈을 돌리셨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우리가 반대한들 뭐하겠냐? 네가 결혼했다고 하니 나야 할 말이 없구나. 그래도 며느리한테 전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던 게 다행이다. 아버지는 도둑 결혼한 너에게 화가 많이 나셨지만 그래도 네 아버지도 더 행복해졌음 하는 바람에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죄송하다 해. 네 엄마 그럴게요. 죄송해요. 실망시켜드려서. 다행인 건 아내에게 아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만약 아이까지 있었더라면 아무리 제가 고집을 부렸더라도 부모님은 아이의 인연을 끊자고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순탄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 아내는 제 말을 잘 듣질 않았고 항상 저를 어린애 취급을 하며 가끔은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싸운 후에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에게 맞춰가며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고 결혼을 했으니 저는 당연히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내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나 아이 못 가져. 노력 많이 했는데 아이 갖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나랑 같이 결혼관계 유지하려면 아이에 대해서 미련 버려. 그래도 나도 당신도 아직 젊잖아. 우리 아이 한번 가져보도록 노력하는 것도 싫어? 노력을 하면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실망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래. 나는 그냥 아이 생각하지 않을 거야. 당신도 그걸로 내게 부담 주지 않으면 좋겠어. 아내는 겉으로야 담담했지만 속으론 전남편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집에서 아이가 들어설 인연이 아니었던 건지 결국 끝내 품지 못한 채 결국 아이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다시는 아이와는 인연이 없겠구나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내가 새로 발령받은 학교에서 저를 만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시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아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아이를 줘도 단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30을 넘긴 나이에 그리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생각도 안 했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서로 말이 잘 통하고 혼자보다는 둘이 나은 삶을 꿈꾸며 의지 삼아 살아가자는 정도였죠. 그런데 참 인생이란 게 어디 뜻대로만 흘러가던가요. 결혼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에 처갓집에서도 딸과의 결혼을 반대하며 제가 뭘 그리 잘났냐며 저를 싫어했고 집안에선 양가 어른들의 냉랭한 반응이 계속되었고 학교에선 새학기 업무와 학부모 비농까지 겹쳐 정신이 하나도 없던 때였습니다. 집안에선 양가 어른들의 냉랭한 반응이 계속되었고 학교에선 새학기 업무와 학부모 비농까지 겹쳐 정신이 하나도 없던 때였는데 그 와중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녁 무렵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내가 교무실 앞 의자에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앉아 있었고 교감 선생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야겠다며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처음엔 과로인 줄만 알았습니다. 워낙 일을 몰아서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애들 시험지 채점에 자료 정리까지 밤새워가며 자기를 혹사시키던 사람이었으니 결국 탈이 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진찰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 차라는 겁니다.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었고 아내는 그제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쩐지 요즘 자꾸 잠이 쏟아지더라. 그 한마디에 간호사도 의사도 저도 말문이 막혔죠. 그리고 그렇게 임신 사실을 안 지 겨우 4달 만에 규현이는
세상에 먼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계획된 아이는 아니었지만 아내도 저도 다시 시작하자는 각오로 만났을 뿐 아이까지 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거짓말처럼 조용히 찾아온 생명 앞에서 우리는 놀랐고 두려웠고 결국엔 무너졌던 기대보다 더 큰 기쁨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은 아내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몇 번이나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동안 말은 없었지만 전 남편과의 시간 동안 겪은 허탈과 공허가 얼마나 컸는지를 저는 그 눈물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마치 처음 교단에 섰던 날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눈앞에 펼쳐질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리란 예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뜻밖의 나중에 얻은 늦둥이 규현이는 우리 부부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습니다. 나도 드디어 엄마가 되었네. 이번 생에서 엄마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자기랑 잘 궁합이 맞나 봐. 아이가 생긴 걸 보면 말이야. 전 남편하고는 오랫동안 노력하고 시험관까지 했는데도 안 생겼거든. 이렇게 쉽게 생기고 태어날 아이였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네. 아내는 씁쓸했지만 규현이를 낳은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 여길 정도로 기뻐했죠. 그렇게 태어난 규현이는 말 그대로 온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반응도 달라졌고 늦둥이 손자 하나 덕에 그간의 묵은 감정도 슬그머니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는 규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하루가 달콤했고 감기에 한번 걸리면 밤을 새며 지켜보며 마음이 허물어졌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아이는 컸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쁨엔 그림자도 따랐습니다. 규현이가 11살 무렵이었습니다. 봄날이었고 동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내리막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근무 도중에 아이 걱정에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사는 수술실 앞에서 차분한 얼굴로 우리를 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판이 다쳤습니다. 이 정도 손상이면 이제 키는 거의 자라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규현이가 왜? 규현아, 어떻게 우리 규현이?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졌죠.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이런 데 쓰이더군요. 감정에 동요하지 않는 아내마저도 규현이를 붙잡고 펑펑 눈물을 흘렸고 규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아내가 정말 열심히 아이를 돌봤습니다. 자기 일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오고 주말엔 물리치료 교재를 손에 들고 따라 읽으며 아이의 손과 다리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주물렀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웃으며 규현이에게 넌 뭐든 할 수 있어 말하던 그 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웃음 뒤에 감춰졌던 피로가 조금씩 틈을 드러냈습니다. 규현이가 치료에 따라주지 않거나 또래 아이들처럼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자주 넘어질 때마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똑바로 좀 서봐. 그렇게 재활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몸 하나 제대로 못 추스를 수가 있어? 엄마가 애쓴 만큼 네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왜 몰라? 아이 앞에서 결국 다그치게 되었고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에 아내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선 괴로워하며 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뻣뻣하게 굳은 나무처럼 아팠고 그 아픔은 곧 말로 터져나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갈등은 아이를 누가 전담해서 볼 것이냐는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병원 진료도 일상적인 재활치료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누군가는 일을 포기하고 아이 곁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엄마인 아내더러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놓고 말씀하셨죠. 자식은 엄마가 봐야 한다.
가장의 위신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법이니 며느리 네가 직장을 그만두고 규현이를 돌보거라. 죄송합니다만 어머니,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공부하고 힘들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왜 애로 인해서 제 꿈을 발목 잡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를 보는 게 어떻게 발목 잡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엄마 아니니? 엄마이기 전에 인간 정성경이기도 합니다. 어머님 뜻대로 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이렇듯 어머니의 말씀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교단에 서기 위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는 교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남들보다 늦게 대학에 다시 들어가 사범대 수업을 들으며 매번 기말고사에 목숨을 걸듯 공부했고 임용을 준비하며 새벽마다 도시락 싸들고 독서실로 향하던 사람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기 위해 얼마나 스스로를 다잡았는지를 곁에서 봐온 저였기에 아내가 그 꿈을 놓으라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방을 슬쩍 닫아놓고 마주 앉은 식탁에서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그만둬야 하는 건데? 왜 나만 꿈을 포기해야 하는데?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올렸다 놓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애고 뭐고 나 그냥 애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규현이 소중하고 예쁘지. 근데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 인생이 더 소중한 것 같아. 여보, 어떻게 규현이 앞에 두고 그런 말을...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저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뭐라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내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인가 싶어서 그저 얼이 빠진 얼굴로 바라만 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랑 함께 살면서 내 인생이 점점 피곤해졌어. 늘 뭔가에 맞춰야 했고 기대에 걸려야 했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그 순간 마음속에 뭔가가 확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랑 규현이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은 규현이 엄마잖아.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나가겠다고? 그게 말이 돼?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쳐 있었고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니, 내 이름은 규현이 엄마가 아니야. 그 이름 당신 맘대로 갖다 붙이지 마. 나는 정선경이야. 나는 정선경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현관문 앞에 놓인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던 손끝이 조용히 문 손잡이를 잡았고 철컥하는 소리를 남긴 채 그녀는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사라지는 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남은 건 그 몇 초가 아니라 함께 보낸 그 많은 날들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실에 서 있다가 이내 이를 악물고 되뇌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야. 이혼? 못 해줘. 자식 버리고 나간 사람이 어디 한번 잘 사나 보자.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볼 거야. 이게 내 저주이자 마지막 선물이다, 성경아. 그렇게 우리 부부는 끝났습니다. 서류상으론 부부였지만 마음은 그날 밤 그 현관문 소리와 함께 완전히 갈라졌죠. 그렇게 아내는 가족을 포기했기에 알아서 자기 인생 잘 살 거라며 원망도 많이 하며 살았고 오기로 이혼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이 있고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아내는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고 저는 규현이와 함께 집에서 숙제를 보던 참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낯선 목소리가 차분하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선경 씨 보호자 되시죠? 지금 병원 응급실입니다. 정선경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차량에 그대로 치였다는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 하얗게 피운 국화들 사이로 규현이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엄마였지만 아들은 어린 마음에 그 모든 복잡한 사정을 감당하지 못했는지 관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엄마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끝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차가운 독한 말을 삼켰습니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냐 성경아? 그토록 원하던 자유 결국은 죽어서야 얻었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악담을 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녀가 떠난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속이 비워지기는커녕 미움과 후회 그리고 자책이 뒤엉켜 밤마다 잠이 들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슬퍼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규현이를 남겨놓고 저는 이제 아버지로서 어머니 없이 살아갈 아이의 전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친정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한동안 함께 지내주셨고 반찬이며 아이 돌봄까지 도와주시며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교직 생활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또한 더는 교단 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내고 학원가에서 강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칠판에 글씨를 쓰다가도 문득문득 규현이가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들을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저는 그야말로 가진 것을 다 바쳤습니다. 퇴근 후 쪽잠을 자며 재활병원을 찾아다녔고 누가 어디 병원이 좋더라 하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고 무작정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예약을 잡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본 적도 여러 번이었고 진료 대기실 의자에서 하루를 다 보내고 나온 날은 손에 쥔 진료비 영수증을 몇 번이나 쳐다보며 이만큼이면 이 아이의 내일이 달라질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발이 닳도록 다녔습니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한의원, 척추 교정 클리닉, 때로는 과학이라기보단 믿음에 가까운 곳까지 가봤습니다. 그 모든 게 단 하나, 규현이가 남들처럼 걸을 수 있고 혼자서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아이는 천천히 회복해갔고 의사는 애초에 기대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성장판이 완전히 다친 줄 알았는데 극히 일부가 반응을 보이며 조금씩 자랐다는 겁니다. 결국 규현이는 예정보다 10cm나 더 커서 키가 155cm까지 자랐고 의사조차 이 정도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자로서의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키였습니다. 동네 중학생보다도 작았고 대중교통을 타면 아이로 착각해 좌석을 양보받는 일도 덜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155cm가 말 그대로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고귀한 수치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욕실 문을 닫고 수십 번을 울었던 제 아이가 매일 밤 다리 뻗기 스트레칭을 하며 아빠, 나 진짜 좀 크는 것 같지 않아요? 묻던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만큼의 성취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무심하게 키 큰 사람들로 가득했고 아이는 늘 그들 사이에서 작아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규현이는 자신만의 방어막처럼 두꺼운 깔창을 신었고
오래 걷기라도 하면 발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신발을 벗고 검사할 때마다 간호사가 눈을 크게 뜨고는 이건 좀 무리가라며 말끝을 흐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이 신발을 들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높았고 아이는 작았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것, 혼자 밥을 먹고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며 웃어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저에겐 눈물 날 만큼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큰 사고를 겪고도 여기까지 버텨온 아이였기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자기 길을 찾겠다는 의지가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제 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세상은 아이에게 언제나 가혹했고 무엇보다 그 작고 여린 몸이 낯선 사회에서 견뎌낼 수 있을지 매일 밤 기도하는 심정이었죠. 그렇게 아이는 인천에 있는 한 중견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회사 근처로 방을 얻어 처음으로 독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도 했고 퇴근 후 전화로 이런저런 일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월급을 타면 어김없이 절반을 저에게 보내며 아빠가 다 모아놔요. 나중에 쓸 일 생기면 꺼내 쓰게요.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게 어느새 습관처럼 8년이나 이어졌고 저는 그 돈을 손도 대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이가 자기 힘으로 처음 번 돈이라 쓰는 것도 아까워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아이는 돈을 붙이지 않았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요즘은 돈 안 보내네? 이제 아빠가 안 모아줘도 돼? 가볍게 툭 던진 말에도 아들이 이내 주춤거리더니만 고민 후 얘기를 했습니다. 아, 좀 바빠서요. 사실 돈을 요즘 쓸 때가 많아요. 하고 웃음이 얼버무렸고 저는 이제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뭘 할 수 있나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불안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된장국에 넣을 시래기를 말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규현이 얼굴이 가물가물하다. 어제 꿈에 나왔는데 말이 없어 걱정이 되는구나. 네가 좀 다녀오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듣고 저는 텃밭에서 캔 채소들과 김치며 장조림 같은 반찬들을 도시락통에 싸서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남은 그 음식을 담아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양평에서 출발해 버스를 타고 2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했죠. 짐이 무거워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아들 얼굴 한번 보면 다 잊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 집 앞 골목에 도착해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다 주변을 잠시 둘러보던 찰나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웃으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규현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며 눈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아주 밝고 편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놀라서라기보단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해졌습니다. 아이의 저런 웃음을 너무 오랜만에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환한 웃음에 제가 끼어들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이가 마침내 저를 발견하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자친구냐?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반찬 꾸러미가 담긴 비닐봉지가 손에 들려 있었지만 제 마음엔 이미 수많은 감정이 얽혀 무게가 더했습니다. 규현이는 잠깐 눈을 피하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 생각하고 만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묘하게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제 손길 없이도 혼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미래를 그릴 만큼 자랐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속으로는
어쩐지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잘 됐구나. 아버지한테 미리 얘기하지. 서운하다. 규현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약간의 미안함도 묻어 있었고 여전히 제 눈치를 살피는 아들의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연애 중이라 괜히 부담드릴까봐 그랬어요. 확실해지면 그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늘 신중한 아이였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알겠다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마음에 맺힌 감정들이 있었지만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규현이가 집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으려는데 아버지가 그 전에 며느리를 한번 봤으면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으려는 게 보여서 그 순간 제 눈엔 아이가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감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치고는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인상이랄까요. 입가에 억지로 지은 듯한 웃음, 말끝마다 망설이는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은 뭐하는 친구니? 자연스럽게 물었고 규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용실에서 일해요. 헤어 디자이너예요. 그냥 손님으로 갔다가 몇 번 마주치다가 그렇게 됐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무거움이 가라앉았습니다. 아이의 표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간 쌓아온 시간과 조금은 급하게 흘러가는 결혼 얘기 때문이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딘가 미심쩍은 기운이 조용히 제 가슴 한쪽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상견례를 마쳤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돈될 사람들도 그리 까다롭지 않아 보였고 말수는 적었지만 어딘가 묵직한 인상을 줬기에 그래 저런 집이면 우리 규현이 잘 부탁드릴 수 있겠다 싶었죠. 그날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부가 좀 말은 없어도 눈빛이 착하더라. 고생 안 시킬 거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죠.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집 문제부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지만 처갓집은 인천에 있었고 무엇보다 신혼집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규현이는 그동안 저에게 꾸준히 돈을 맡겨왔습니다. 8년 동안 한 푼 두 푼 꼬박꼬박 보낸 돈이 1억을 넘겼고 저는 그 돈을 따로 건드리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저 돈이라도 모아주는 게 내 몫이다 라고 생각하며 애지중지 지켜왔죠. 그래서 저는 결국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2억 가까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이란 큰 돈을 아이 손에 쥐어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마련 잘해라. 너도 네 엄마 없이 자랐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꼭 지켜야 한다. 그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규현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실은 그 돈으로 집 사는 대신 연진이 미용실 차려주려고 해요. 지금 일하던 샵에서 독립하고 싶다고 하길래 집은 그냥 처갓집에서 잠시 살면 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부러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벌써 두세 박자씩 빨리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맘 같아서는 왜 이제껏 너와 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기껏 며느리 미용실을 차려줘야 하냐 싶었지만 어찌되었든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을 했고 며느리와는 한 집안 사람이고 가족이 되었기에 제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제가 불편했던지 늘 거리를 둬서 딸처럼 여기기는 힘들고 그저 아직은 남처럼 느껴졌기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신이 난 사람처럼 미용실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고 아들은 그 뒤를 묵묵히 따르며 대출금 내역과 인테리어 견적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엔 대리석 바닥과 고급 의자, 화려한 거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아들이 자기가 뼈 빠지게 벌어 모은 돈이잖아. 와이프 일 시키고 자립하게 해주겠다는 거 어찌 보면 대견한 일이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스스로를 속였죠. 그래도 처갓집에서 살면 며느리가 우리 규현이한테 더 잘하겠지. 집 얻어준 셈이니까 그만한 보답은 하겠지. 그렇게 믿고 저는 아들에게 다 득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기에 요새 업무가 많이 바쁜가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도 읽기만 하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게 며칠째인지 세보는 것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제 안에선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조금씩 자라났고 마침내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진아, 규현이 요즘 많이 바쁘니? 연락이 잘 안 돼서. 제가 묻자 며느리는 특유의 경쾌한 말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아범이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말끝은 가볍고 목소리는 밝았지만 제 귀엔 그게 오히려 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피곤하다고? 아버지 전화를 읽고도 무시할 만큼 피곤한 게 사람 사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사돈, 오랜만에 연락드렸어요. 사실 우리 규현이가 요즘 연락이 좀 없어서요. 제가 좀 궁금하네요. 애들 잘 사는지. 혹시 신혼집 쪽으로 제가 한번 인사 겸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사돈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한번 오세요. 뭐 별거 없지만 그냥 밥 한 끼 하시죠. 라고 하더군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이상하게 반갑다는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가 손수 담가주신 전복 장아찌와 함께 전복 세트를 사들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엔 사돈이 그래도 나름 한상까지는 아니지만 저녁 한 끼는 그래도 대접해주겠지 싶어서 괜히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그것도 나름대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간소해도 이제 같은 핏줄을 이은 사돈이기에 되도록 부담 안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걱정과 기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밝지 않았고 며느리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바쁜 척 자리를 비켰습니다. 사돈은 말이 없었고 상위엔 배달 온 짜장면 2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하세요. 요즘 다들 이렇게들 간단히 먹잖아요. 우리도 가족처럼 편한 사이인데 쓸데없이 거하게 한상 차림은 괜히 부담 안 되고 사치지요. 그렇지요. 편한 게 제일이지요.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괜히 고기도 부담돼서 탕수육은 안 시켰어요. 저는 탕수육만 먹으면 속이 시렵더라고요. 간단하게 짜장면 먹고 부족하면 밥통에 밥 있으니 그거 비벼서 파김치랑 먹으면 그만이에요. 네네, 그래요. 사돈은 웃지도 않고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며 제가 가져온 전복장이란 전복은 냉장고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들었지만 면발은 젓가락 끝에서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뭘 먹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편한 게 좋지만 그래도 사돈이고 처음으로 집에 놀러 왔는데 이게 예의가 맞고 도리가 맞나 싶었죠. 아니면 내게 이렇게 막 할 만큼
우리 아들이 만만하게 보이나? 그럼 평소 우리 아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나? 그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일부러 말을 줄이며 규현이 방에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은 어둡고 묘하게 냉랭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못더미며 탁자 위에 굴러다니는 컵들, 그 방엔 새 신혼집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있는 건 피곤과 무언가에 짓눌린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쾌감이 쏟아져 왔고 저는 정중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래 앉아서 괜히 불편하게 해드렸나 보네요. 아닙니다. 언제든 놀러 오세요. 우리 한가족 아닙니까?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짜장면 잘 먹고 갑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불쾌감을 표현한 뒤 자리에서 나왔고 사돈의 얼굴은 인상이 구겨졌지만 그것도 모른 척하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현관앞까지 따라왔지만 끝내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래, 잘 지내라. 연락 좀 자주 하고. 네, 아버지. 그렇게 아들의 대답을 들은 뒤 기운이 다 빠져버려 그냥 돌아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려는 순간 무언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졌지만 결국 깨달았죠. 이런, 휴대폰을 놓고 나왔구나. 저는 얼른 차 시동을 껐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놓고 온 제 휴대폰을 챙기기 위해 다시 사돈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 뒤섞인 채 계단을 오르는데 옛날 복도식 아파트의 특유의 구조 때문인지 멀리서도 안에서 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귀를 의심할 만큼 큰 고함이었고 그건 분명 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쬐끔한 게 어딜 대들어? 못된 것 같으니라고. 그 말이 복도를 울리고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문득 창문이 슬쩍 열려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고 그 틈으로 안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정확히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규현이의 얼굴이 옆으로 휘어졌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사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마치 분이 덜 풀린 사람처럼 씩씩거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입을 놀려? 네가 무슨 말을 해? 집안에 돈도 없고 키도 작고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우릴 깔아보냐? 네 아버지가 마지막에 했던 말 들었지? 뭐? 짜장면 잘 먹고 가? 요새 짜장면 값이 얼마나 비싼데? 집에서 찬밥 대접 안 한 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규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떨렸습니다. 분명히 두려움과 수치가 뒤섞인 그리고 익숙한 체념이 배인 목소리였죠. 그게 무엇보다도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어린 시절 큰 사고로 몸이 망가졌던 그 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버텨내고 키가 자라지 않은 것 때문에 밤마다 내가 다리를 주물러가며 울던 그 아들이 지금 이토록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의 집에서 죄인처럼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가 그 좁은 창문 틈에서 뺨을 맞고 서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속은 활활 타올랐고 두 다리는 제 뜻과는 상관없이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증거라도 남겨두지 않으면 이 일이 무시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터질 듯한 울분을 담아 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아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순간 안에서 놀란 기색이 느껴졌고 거실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안에서 조심스레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자기 행동이 들켰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죠. 저는 곧장 현관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당장 열라고. 내 아들 보여줘. 뭐 하는 거냐 지금. 속이 뒤집히는 분노와 함께 손이 얼얼해질 만큼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규현이도 사돈도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사정을 설명했고 다행히 순찰차가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경찰 2명이 상황을 확인하고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한참 뒤에야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규현이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깊이 숙여 있었고 한쪽 뺨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죠. 그 앞에서 사돈은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짓을 해대었고 며느리는 주방에 서서 고개를 돌린 채 그저 그 장면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폭력을 쏟아붓고 있었고 한 명은 방조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 명 내 아들은 아무 저항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경찰이 조심스레 다가가 상황을 묻자 규현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장인어른께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아버지 계실 때는 저한테 예의를 지켜주시니까 아버지 안 계실 때도 똑같이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경찰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기가 막혔던 겁니다.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한 게 따귀를 맞을 죄가 되다니요. 저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은 아들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규현이의 어깨가 제 품 안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왔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서 나가자. 그 말을 꺼내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왜 지금에서야 내 아들을 안고 있는 건지, 그 모든 후회와 미안함이 눈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딱히 뺨 한 대로 그것도 가정 내에 있었던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인지 여기서 대충 사과하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좋게 풀려고 했고, 경찰에 우리 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증거를 들이밀어도 크게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였기에 저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이걸 넘길 수가 없어서 저 또한 며느리의 뺨을 치게 되었지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귀한 딸에게 이게 정신이 나갔나? 며느리는 제게 뺨을 맞고 깨악 비명 지르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사돈 또한 자기 딸이 제 앞에서 뺨을 맞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혀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때렸다고 달려들었기에 저는 있는 힘껏 이성을 잃은 사돈의 뺨도 같이 때렸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고 떠날 채비를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경찰들은 붙잡고 말렸고, 사돈은 자기도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며 울고불고 했기에 저는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요. 그래, 어디 고소 한번 해봐라.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것들아. 내 새끼 눈에 눈물 내는 것들 피눈물 나게 해줄 거야. 그깟 뺨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억울해? 내 새끼 뺨 쳤을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호 못 해준 게 한이 맺힌다. 내가 니들 가만 안 놔둘 거야. 절대 뺨 한 대로 안 끝날 줄 알아. 제가 씩씩거리자 경찰들은 왜 자꾸 저에게 일을 키우냐고 했고, 사돈과 며느리는 그깟 뺨 한 대로 고소하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서 어디 맘대로 해보라고 저도 막 나가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규현이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미용실에 들어간 돈, 아버지가 힘들게 번 그 3억, 그거 돌려받아야 나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속이 쓰려서 말문이 막혔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눈앞에서 맞는 아들을 보며 분노로 끓었던 제 마음이 이번엔 슬픔으로 한참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는 일단 조서를 쓰고 양평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마침 운전대 위에 떨어진 빗방울 같은 정적이 흘렀고 조수석에 앉은 규현이는 창밖을 물끄러미 보다가 어느새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는 모습마저 지쳐 보였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작디 작은 몸이 그 미용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얼마나 큰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그날 저는 처음 뼛속 깊이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참고 있던 각오가 매서운 칼날처럼 깨어났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아들 대신 이제는 내가 싸우겠다고, 누가 내 아이를 때리고 누가 내 아이의 삶을 착취했는지 나는 반드시 밝히고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앉자마자 그간 있었던 일을 조목조목 말했고 내가 아버지로서 어떤 돈을 주었고 아들이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몇몇 변호사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빙이 좀 약하신데요. 그냥 명의가 며느리 쪽이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고 결국 경험 많은 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더니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가정 내 명백한 기망도 있습니다. 소송 정식으로 진행하시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출구가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두 가지를 해낼 겁니다. 하나는 규현이의 이혼, 다른 하나는 3억. 제 피 같은 돈을 반드시 되찾는 것. 집에 돌아온 규현이는 말이 적었습니다. 상처 자국이 이마와 턱 주변에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팔을 걷자 곳곳에 상처가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묻자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부딪혔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도 듣지 않은 듯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아이가 맞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부딪혔다는 거짓말을 얼마나 비참하게 꺼내는지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던 직감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된다던 말, 카톡을 읽고도 대답이 없다던 그 의문들,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규현이의 휴대폰은 줄곧 사돈, 즉 장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있어야 할 전화기, 아들이 내는 듯했던 모든 메시지와 침묵은 사실 장인의 감시 아래 조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정리해 본 결과 규현이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에 추가로 대출 1억 원 가까이가 생겨 있었고 그 돈의 흐름은 이미 며느리 측의 미용실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결혼이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규현이에게 원했던 것은 가정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것, 내 아들을 믿기 삼아 내 평생의 노력이 쌓인 그 3억까지,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빚까지 끌어다 쓴 철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던 겁니다. 더는 망설일 여유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며 조서를 작성하고 참고인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마침내 사돈의 입에서 자백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지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나 싶을 만큼 차가웠고 끔찍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 허락받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막말로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뭐 볼 게 있다고? 그 키에 그 얼굴에 뭐가 대단하다고.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눈을 감고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지만 더한 말이 그의 입에서 이어졌습니다. 아들 거둬줬으면 고맙다고 절해야지. 이혼하겠다니? 가져가겠다니? 뭐? 그 돈? 너 때문에 우리 딸 호적에 빨간 줄 그어줬잖아. 내가 너 절대로 용서 안 해. 다신 못 일어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 모든 말은 조용히 작동 중이던 경찰의 수사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일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짜여진 연극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현직 검사였습니다. 겁도 없이 죄를 짓는 주제에 뻔뻔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그 검사와의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더 기가 막힌 건 제 아들 위해 쥐어준 3억 원 중 일부가 그 예단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돈이 내 피땀 어린 노력이 내 아들의 희망이 그 여자의 새 출발을 위한 미천이 되어 있었다니 세상엔 참으로 염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더 분한 건 사돈네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딸과 함께 계획을 짰고 결혼은 단지의 수단이었으며 규현이는 그저 밟고 지나가기 위한 징검다리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될 수 있을까? 가슴속이 다 뒤틀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사의 집안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가 찍어둔 녹음, 자료, 사진, 금융 내역 하나하나 손에 쥐고 그들에게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빛을 보였지만 하나씩 확인할수록 그 집안 역시 말문을 잃었고 결국 그 검사 가족은 저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여자 반드시 법적으로 응징하겠습니다. 3억 책임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히려 그들의 도움까지 받아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며느리와 그 가족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그들의 거짓말과 사기 행각은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법은 뒤늦었지만 정의로웠습니다. 그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고 저는 그토록 피같이 애타던 3억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아들 규현이를 다시 제 품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밤에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합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기만 해도 움찔하고 낯선 사람을 보면 한 발짝 물러서서 눈치를 봅니다. 한동안은 병원 심리치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온 날도 많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규현이는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규현이는 지금 아주 천천히지만 분명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다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눈빛 속에 희미하게 살아나는 의지라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그만두었습니다. 다시는 그 삭막한 조직 안에서 자신을 부정하며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책을 펼치더니 이제는 매일 도서관을 오가며 강의도 듣고 스스로 과제도 정리합니다. 아빠, 저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토록 깊은 어둠을 지나왔음에도 다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마. 그날 이후로 저도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며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말 못할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곁엔 누군가의 용기와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저도 함께 뛰기로 했습니다. 양평에서 시작된 제 두 번째 인생, 그 목적지는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새롭게 걸어가는 길 위에서 저는 그 검사 가족과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한때는 아들을 망가뜨릴 뻔한 사건 속에 엮였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부자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고 선생님은 먼저 보셨네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한 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탰고 규현이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저는 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민원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양평의 이 작은 마을에서 텃밭을 일구고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하루가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예전엔 그저 조용히 늙어가겠거니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압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같은 길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라는 걸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 한 자락이라도 건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고송탁입니다. 이제는 제 아들과 함께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